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가 공개한 대학별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면 오늘 오전 9시까지 전국 37개 의대 수시에 모두 19,3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서울대와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 차의전원은 제외한 수치로 전체 경쟁률은 6.62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에 모두 52만 2천 명이 응시한 가운데 졸업생, 수험생, 이른바 N수생이 16만 1천여 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재학생 숫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올해는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더 많은 N수생이 응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의 여지를 두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내 일부 엇박자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도 오를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정치권의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원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도는 원점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의료계와의 중재에 적극 나선 건데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각 주체가 서로 전제 조건만 내걸기보단 일단 협의체로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도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를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 내년도 정원을 둔 메시지가 엇갈리며 의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당정 메시지 불일치를 지적하며 한 대표는 용산에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했지만 한 대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해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정치가 의료 대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의료 대책도 속빈 강정이라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사태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세 가지를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회부나 공청회 개최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했지만 야당이 끝내 표결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제2요구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거론하는 만큼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오를 경우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로부터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사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위법이라는 주장만 펼쳐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다음 달 10일 선거법 위반 의혹 공소시효가 지나는 만큼 내일 서둘러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정의와 상식을 되돌리겠습니다. 네, 사흘째로 접어든 대정부 질문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TMF 피해자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동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로 공동 책임은 무책임한 이야기라 반박하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뒤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TMF 피해 업체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응급실 비상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극단적인 발언이 올라와 복지당국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국민을 개돼지 등으로 부르며 비판하거나 응급실을 둘 다 숨져서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이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이달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지난달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에 5조 6천억 원 증가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는 8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 5천억 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총액은 10조 원에 육박한 9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이달부터 시행된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폭증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고 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전 대출 선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수요와 증시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에 신용대출도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은과 금융위는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달부터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고 일시적 신용대출 수요도 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철 이사 수요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강서 지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절정에 달한 9월 폭염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지만 밤사이 먼 남해상에서 13호 태풍이 발생해 추석 연휴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폭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한낮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 37.1도, 마포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경기도 양평 옥천면은 3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보통 이맘때 수도권 최고 기온이 26도 정도인데 오늘 이보다 약 10도 이상 기온이 높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습니다.
오후부터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잠시 누그러들 전망인데요.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아 제주도 산간으로 최고 10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8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네, 밤사이 13호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연휴 날씨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13호 태풍 버빙카인데요. 태풍이 어젯밤 발생한 상태여서 아직은 연휴 전반에 대한 진로는 무척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북상하며 세력을 키워 추석 연휴 초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그리고 일본 기상청 모두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운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 예측 모델에서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큰 걸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해도 태풍 열기로 연휴 내내 기온이 크게 오르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등 해상 날씨에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자세한 연휴 날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슈가 많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제정신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린 법사위. 시작부터 여야 의원의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법문에 대놓고 아예 그냥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지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죠.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합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법사위에서 좀 썰전이 자주 나오는데요. 원래 법사위가 원래 치열한 상임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좀 고성, 막말이 자꾸 오가고 있어서요. 걱정입니다. 두 전현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법사위 자체를 열지 않아서 법사위가 기능이 멈춰서 그냥 폐기된 법안 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법사위가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서 그런 겁니까?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서로 그 여야 간의 극심한 그 정쟁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설전이 오고 가는 문제인데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국회법을 어제 저랑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법을 한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도 한 100번 정도 읽었고 그래서 그 결과 이 국회법은 위원장을 위한 법이다. 다시 말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장된 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마 정청래 위원장께도 제가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뭐 이렇게 정쟁이 있기 때문에 막 충돌하고 할 때 뭐 위원장은 그런 국회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의사 정리를 하는 게 좋지만 저렇게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지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를 더 안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저도 정청래 위원장한테 한번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저렇게 설전이 오간 다음에 결국 또 최상병 특검법 여당이 퇴장하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을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상임위를 저런 식으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들 상임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임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운운할 그런 식으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 소속 상임위원 보고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오히려 저 정도 상임위원장이 얘기하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예전 같으면은 저 정도 발언 나오면은 다 보이콧했을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지금 정청래 상임위원장은 사실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너무나 자기 편만 바라보고 하는 팬덤 정치, 강성 지지자만을 보고 하는 그런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또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고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그냥 좋아하는 얘기를 더 강하게 하게 되고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팬덤 정치 또 진영 정치의 폐단이다.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의 무슨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전 국민의 관심과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언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죠. 법사위에서 충돌하는 보도를 자주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품격 있게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죠. 아마 정청래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이런 문제는 벌써 4번째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건 빨리 처리해라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국민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계속 와서 딴소리하고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위원장으로서 처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이런 특검마저도 이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리려면 본인의 저런 발언이 오히려 뉴스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저런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와중에서 김병주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당내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 정치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전부 편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언어 순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저런 설전이 오가고 고성이 오간 뒤에 이 법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했고요. 김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했고요. 지역화폐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다 상정되고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질문이 내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제 안건 상정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저 법을 3가지를 다 상정을 하기를 원하니까 오늘 통과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추석 명절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걸 상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저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24시간 필리버스터 충족 요건 이걸 생각하면 민주당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까지 쭉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국회의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과 또 이 3가지를 다 상정하고자 하는 민주당, 그다음에 그걸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그 3가지를 다 상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게 될지,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것을 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들이 지금 서로 막 협상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금 4번째 발의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수사 대상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여기에 이제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다 포함이 된 법안이에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 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여지는 그 이런 행태들이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의료 그 대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드라마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독 상정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또 며칠 있다가 재표결하고 또 폐기되고 똑같은 그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정말 불행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독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특검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그 다 같은 불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돌파구가 없네요. 돌파구가 없네요. 이게 뭐 여야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영수회담을 했고 여야 대표회담을 했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뭐 민생 공약 그 협의 기구를 띄우겠다는 것도 물거품이 됐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여야 충돌 중에 김 여사가 최근에 이제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을 해서요. 이를 놓고도 야당에서는 내가 참모라면 뜯어 말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 여사를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고민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그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될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지금 도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그 영부인께서 챙겨볼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하면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그럴 자격이 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그 서울시청역 앞에 그 돌진 차량 사고로 인명이 희생이 됐을 때 그냥 뭐 김 여사께서 가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셔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뭐 조의를 표하는 이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도대체 우리 저 검찰 황제 출장 조사라고 비난을 받던 그 조사는 그 안위상 경호상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보안 건물에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야간에 저런 행동하는 데는 가서 어떤 경호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은 뭐 김영우 의원님이나 여당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일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럴 지금 때냐,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 여사가 이제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김영우 의원이 참모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추석 그 명절 때 뭐 인사하고 그런 건 뭐 주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지금은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독자적인 그런 일정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여당 야당 정무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많은 그 사안에 있어서 아직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이번에 이제 결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선 뭘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그 비판자들의 입장에서 국민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동의가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이런 게 정리되면서 그다음에 대국민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와 병행돼 가지고 막 좀 정상적인 그런 대외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 봅니다. 지금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지금은 못 줄 거예요. 지지율이 낮은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내일 회동.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납니다.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최재성 전 수석이 둘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정치적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안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밖으로는 외향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이제 행보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달리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혹은 효과 있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갖거나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 그렇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정도고 유력한 이제 주자로서의 상대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 아닌가.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 같습니까? 저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또 어떤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만남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분석을 잘했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2기 대표를 연임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을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뭐 일극 체제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일극 체제가 부러울 거요. 민주당이 지금 안으로 단단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그런 이제 작업은 이제 끝난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과연 저는 뭐 10월달 예정돼 있는 뭐 판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당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대표로 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유일한 과제는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다시 말해서 외연 확장, 중도 확장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그 민심을 얻는 그러한 후보가 될 거냐. 이게 유일하게 남은 과제인데 좀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도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잘 맞춘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런 어떤 외연 확장 중에 이제 붙는 뭐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일 거고요. 뭐 제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실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 뭐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어서 뭐 그 생각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 두 분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그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폭의 외연 확장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런 외연 확장의 모습을 정책의 영역으로 함께 가져와서 예.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하는 저런 행보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명백한 이제 대선 행보죠. 대선 행보다. 예,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앞으로는 또 그 법정에 계속 서야 되고 예. 좋지 않은 뉴스가 이제 계속되잖아요. 예, 뭐 예. 10월부터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당내에서 일극 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당 외에 아마 그런 그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최고회의 할 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예. 민생 회복 지원금 그거 선별적 차등적으로 해도 좋다. 예. 이게 양보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뭐냐면 유연성을 발휘해 가면서 예.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네. 그런 차원이다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다만 당내에서 일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 보십시오.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예. 25만 원 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와 예. 그런 그 당내 경쟁자들의 어떤 견제 예. 이런 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2주 전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법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다음 대권 주자로 확정된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들 예. 또 대권의 뜻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조언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겠죠. 예. 또 아직까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대선 행보를 더 발빠르게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와 예.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각자 이제 뭐 김종인 대표 와 그 사모님, 예. 역시 김미경 여사시죠. 이렇게 예. 각자 이렇게 예. 전화도 소통을 하면서 이 소통 관계를 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군요. 뭐 예. 이재명 대표가 뭐 꼭 김종인 대표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정말 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전화를 계속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예. 소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렇군요. 정말 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당내에 당부를 하면서 예. 우리가 섀도우 캐비닛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당을 정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지금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인 그 1위 후보로서 사실은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책임감.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떤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예. 그런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우리 민주당이 또 다수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수권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대표가 또 김 전 위원장뿐이 아니고요. 김두관 전 의원과도 또 회동을 조율하고 있나 봐요. 그럼요. 예. 당연히 대표 해야 될 경선 때 일이죠.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고요. 네. 예. 일극 체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었잖아요. 예. 예. 지금 그 민주당은 그렇게 경쟁할 때 뭐 세게 경쟁도 합니다만 네. 또 우리가 가야 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협력과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은 대개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대선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사실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해온 역사가 예. 있거든요. DJP 연대가 그랬던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은 차이를 가졌던 당내의 연대나 협력이 안 되고 어떻게 예.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 정비를 완전히 끝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밖으로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캠프에도 있었고. 저는 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예. 이재명 그 대표는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군들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추석 이후에 예. 국정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면적인 공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또 어느 정도 그 커버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굉장히 뭐 대통령 탄핵 얘기가 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진지 구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 거고 예. 또 내일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예. 김두관 예. 이렇게 이제 어떤 진영의 폭을 좀 넓히면서 윤석열 정권 또 국민의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앞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도 예.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대표 측 이야기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와도 계속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점점 외연을 확장한다는 거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거 자체가 본인의 대선 준비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아마 윤석열 정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진지 구축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10월, 11월에 나올 수 있는 재판 결과, 1심 결과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라든지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무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심 결과 그리고 또 내년에 또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예. 해석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전 의원들도 그렇고 예. 민주당의 그 정치권 정치인들이 예.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심 가지고 예. 판단하면 안 된다. 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지난번에 또 이제 그 전당대회 직전에 민주당이 그 당원 당규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아줘가지고 더 연장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1심을 통해서 현실화됐을 때 예. 빨리 플랜 B, 플랜 C를 예. 만들어가지고 길게 봐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아. 오히려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예. 이거 그냥 1심 이거 무시하자 이렇게 네. 나가면 글쎄요 그거는 길게 봤을 때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김동연 지사가 다크호스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예. 그 본인이 또 이제 경제 전문가고 예. 그래서 25만 원 이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예. 김동연 지사의 그 반박이기 때문에 네. 더 뼈아픈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내수 진작을 위해서 25만 원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김동연 지사는 그거 2020년에 재난지원금 해봤더니 내수 진작에 별로 효과가 없다. 예.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으로도 예. 아마 김동연 지사의 이런 한두 마디가 굉장히 성가실 거예요. 예. 근데 박수현 의원께서는 그 예. 당내 반응이 어때요?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도 지냈고요. 그럼요. 예. 제가 첫 대변인 할 때 같이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태도가 김동연 지사는 예. 기본적으로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의원도 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예. 철학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 포용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품을 넓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그 선별적 지원 할 수 있어. 예. 김동연 지사의 공격이 머쓱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할 건데? 그렇군요.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하는 모습 내일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흘러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 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과 공방인데요.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서 지금 왜 의료 대란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 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기존 대책의 재탕 3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입니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랬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야당에서는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하자는 제의를 본인들도 했는데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급물살을 타니까 이제는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 책임자 문책이든 대통령 사과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내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여야가 같은 생각이에요.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건데 지금 의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당장 급한 거는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응급실이 웬만큼 좀 돌아가야 되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경질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지금은 저는 지금 시점에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 그 급한 불을 잘 끄고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사죄를 하든 사과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당장 지금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동훈 대표가 전제 조건 없이 만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자꾸 그 토를 달고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돼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의대 정원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이건 다 전제 조건이거든요. 만나서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여야 의정협의체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료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계에서 일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증원 문제도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2025년 이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어떤 뜻에서 그걸 할 수 있다, 열려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지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여기에 두를 생각이 없어요.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2,000명 의대 증원을 과학적 숫자가 아닌 숫자를 계속 고집해서 이 문제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계속 고집하는 한은 이 문제가 의료가 풀리지 않으니까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아, 여기에서부터 대화가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잘했네 잘못했네 누웠더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지금 의사협회의 주장은 백지화를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지금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개혁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때도 치열하게 따져봤는데 400명씩, 그때 400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0명일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2,0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넘게 한 명도 증언을 못했다면서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2,000명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의대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대통령실은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한 자리에 그래도 불러 앉히려면 의료계가 들어와서 추석 급하고 하니 앉히려면 대통령께서 그래
사과 한 말씀 하셔서 의료계가 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거기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한 그런 취지일 겁니다. 사과한다고 사과하면 네, 사과하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료계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접근이 맞다고 봐요. 내년이든 무슨 정부는 지금 좀 다른 입장이지만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앉히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서 못할 얘기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의료계 쪽에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전공의 대표는 의사협회 회장을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고 하면은 전제 조건 달면은 앉을 수가 없죠. 협상 테이블에.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양보해야죠.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의원식 국회의장이요. 오늘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죠. 특검법이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법 등 관련법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좀 협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법안 처리 시기 유연하게 하는 그런 기대에 야당이 좀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지금은 여야 의정협의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보다는 여야 협의를 먼저 거치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바로 이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은 계속 종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하루 이틀 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추석이 지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의 의지,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저는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의료 대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연휴 끝나고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아소통방으로 위장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10대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으로 치장한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더니 아찔한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세워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달리는 승용차 앞에서 갈지자를 그리며 운전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3.1절 다음 날 새벽 부산 도심에서 질주 행각을 벌인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시선을 피하려고 육아 소통방을 제목으로 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논의했고 약속한 시각에 모여 부산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서면교차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영교차로, 망미교차로, 그다음에 강안리 해수욕장 등 한 20여 킬로를 질주를 했고 폭주족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일반인들의 112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범행에 쓴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동선을 역추적하고 채팅방을 압수수색해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폭주족 26명 가운데 10대가 22명이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A씨는 전날 밤 대구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집단 폭주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열에 의식을 잃은 2살 배기 아기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꽉 막힌 도로를 순찰차로 빠르게 달려서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5분쯤 차에 타고 있던 22개월 된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차를 돌리려 했지만 퇴근 시간대 도로는 꽉 막힌 상황.
다급한 마음에 이번엔 근처에 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순찰차에 아이를 옮겨 실은 뒤 분초를 다투는 긴급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출동을 나가서 보니까 119를 기다릴 수 없겠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아기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그 순찰차 뒤에 태워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송한 겁니다.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급하게 내달리는 순찰차. 위기 상황을 직감한 시민들은 차를 가장자리로 붙이며 차례차례 길을 터줍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릴 거리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통과해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아기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진료를 위한 전원 과정에도 함께했습니다. 추가적인 진료까지 완전히 이제 다 받아야지 완전히 안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전원 조치까지 도와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의식은 돌아왔을 때는 많이 기뻤습니다. 며칠 뒤 아기 부모님은 건강하게 퇴원한 아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빛나는 시민의식이 꽉 막힌 도로를 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졸업생, 이른바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서를 낸 수험생은 모두 52만 2천여 명, 재학생이 65%, 졸업생이 31%인데요. 재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졸업생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졸업생 지원자 규모는 18만 4천여 명이었던 2004학년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노리고 상위권 N수생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거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의대를 향한 열망, 수시 모집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사흘째인 오늘 오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는데요. 아직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남아있고 경쟁률을 비공개한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올라가겠죠. 특히 여야의정협의체 결과에 따라 내후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대 증원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조선인 또는 조센징 등으로 칭하거나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여야 의사를 존경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설마 진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죠. 이 같은 글들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넥슨 총수 일가가 무려 5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모두 냈습니다.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6개월 만인데요. 약 10조 원을 상속받은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딸은 5조 원대 상속세를 부과받아 삼성가에 이어 국내에서 둘째로 많은 상속세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 의장 일가는 상속세 가운데 약 4조 7천억 원을 이미 주식으로 냈고요. 나머지 일부 상속세는 주식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넥슨 일가의 이런 역대급 상속세는 국가 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부를 현금으로 내면서 지난달 기근이던 세수가 약 4천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어서 4천억 원으로도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어떤 화면일까요? 낚싯배주위를 뭔가가 이렇게 잔뜩 뒤덮었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바닥 이곳저곳은 물론이고 사람 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체는 잠자리였습니다. 지난 8일 제주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난데없이 잠자리떼가 이렇게 낚싯대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 잠자리떼, 정확히는 아열대성 된장 잠자리라고 합니다. 봄철에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여름이 지나가 남쪽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낚싯배 선장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조업 중에 이렇게 잠자리떼의 습격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몽블랑에서 조난돼 연락이 끊긴 한국인 2명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한국인은 한국산악회 회원인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된 산악인들을 찾기 위해 산악 헬기가 분주히 정상을 오갑니다.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산악회 회원들이 지난 7일 몽블랑 정상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겁니다. 출동한 프랑스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 부근에서 한국인 2명 시신 두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지난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위치 부근으로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입니다. 숨진 한국인들은 각각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같은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머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기상악화에 따른 탈진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해 한국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은 지난 7일 몽블랑에 올랐습니다. 등반에 동행하지 않은 다른 3명은 이들이 연락이 끊기자 현지 영사협력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튿날 고도 4,100m 지점에서 헬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다른 2명은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사망자들의 시신을 일행들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8월 은행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8.2조 원, 8조 2천억 원 쑥 역대 최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계속 늘더니 역대 최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제 8조 넘게 늘었다는 건데요. 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으로 보면은 8월 말 기준으로 1,130조 원에 달합니다. 이 7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9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 같은 급증세를 이끈 건 단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조 2천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런 증가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한은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이유,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겠죠? 네,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집값,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늘다 보니까 매매 거래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거래량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5월에 뛰기 시작하면서 6월, 7월 계속 늘고 있죠. 이 한국은행은 5월과 6월에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서 그래픽이 7월까지만 나와 있네요. 네, 8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8월에 더 많아지겠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8월에는 사실 7월부터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또 뭐 한도도 죄고 이런 은행권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8월에는 다소 주춤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저희가 이 녹취 준비했거든요. 인터뷰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몇 달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고 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전 대출 선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맺고 나면은 잔금을 치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급증세가 이런 어떤 통계에 서서히 잡히고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용호 기자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좀 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9월에는 좀 줄겠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 증가세는 이어지겠지만 증가폭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됐잖아요. 이게 이 규제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규제를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권 대출 규모 자체가 좀 줄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은행 이 논리고요. 또 규제 시행 이전에 막판 대출 수요가 몰렸어요. 이게 이번 달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8월까지 엄청 막차 수요가 몰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규모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행이 됐으니까 이런 막차 수요는 어느 정도 이 막차 수요 효과는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규제와 별개로 은행권이 또 대출 관리를 강화했잖아요. 이 가상금리를 줄 인상하고 또 최장 만기를 뭐 50년, 40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식의 이제 방식도 취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파는 등 이 조건부로만 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갭 투자 수요를 좀 줄이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좀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이유로 9월에는 이 가계대출 규모가 8월보다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불안 요인도 있다고 꼽고 있는데요. 이 불안 요인으로 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대출하는 거예요? 이게 집값 사실 이 대출 수요를 가장 끌어올리는 원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가 이 가을에는 이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사철 수요 그리고 9월 이제 FOMC가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걸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대출 수요가 또 꿈틀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세세히 좀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분들이나 특히나 은행분들 더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 네, 금감원장이 송구하다고 했네요. 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18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면 정식 브리핑과 달리 좀 이렇게 편하게 진행되는 이제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원장이 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개를 두 차례 숙인 겁니다. 실제로 고개를 숙인 건 아니고 사과를 한 거거든요.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나 은행분들 더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메시지를 어떻게 냈길래 이렇게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올해 초에 좀 은행권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올해 초만 해도 상생금융이 화두였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화두였는데 그때만 해도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대출금리 인하를 사실상 정부와 금융당국이 압박해 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등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에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체 이제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데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대출이 급증했거든요. 이 주택담보대출 오름세가 가팔라지니까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문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사실상 은행권을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은행권은 이 발언 이후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새 무려 20여 차례 인상을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군요.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 이번에도 또 약간 태세를 전환했거든요. 저희가 다른 또 이제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지난달 25일에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대출금리 상승을 내가 바란 게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입을 좀 더 세게 해야겠다라고 사실상 으름장을 놨거든요. 은행권은 화들짝 놀랐겠어요? 네, 은행권이 화들짝 놀라서 금리 인상 대신 어떤 카드를 꺼내면 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게 이제 대출 최장 만기 이제 보통 50년까지 받을 수 있던 걸 30년으로 줄였고요. 유주택자 이제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규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갑자기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혼란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또 이 원장이 이번에는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지 않냐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은행권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난감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랬군요. 원래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와 엇박자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가계대출 문제는 사실 금감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복형 원장의 발언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좀 이 기조가 좀 다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정리에 나섰는데요. 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이 원장과 메시지 충돌은 없다라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단편적으로 보면은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가 서로 충돌이 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금감 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투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방금 이제 김 위원장 말에도 나왔지만 자율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은행의 자율의 방점을 찍었거든요. 사실 이 점에서 보면 그동안 이복형 원장과의 발언과는 좀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합니다. 이복형 원장은 개입을 대놓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김 위원장 발언 이후에는 여기에 톤을 맞춰서 본인의 이제 발언도 좀 정리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시 자율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서 화들짝 놀란 은행권 갈팡질팡한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번엔 실수요자 예외 경쟁에 들어갔다고요? 네, 사실 그동안 은행권은 이복형 원장 발언에 따라서 뭐 대출 금리를 올린다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규제를 이렇게 정책을 관리를 강화해 왔거든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대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복형 원장의 입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은행권이 어떻게 보면 휘둘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원장 발언 앞서 보셨겠지만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옥죄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은행권은 또 이에 맞춰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유주택자 이 대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우리은행부터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에 한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자녀 교육,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1주택자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나서면서 예외 조건을 걸었는데요. 새로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기존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은행권의 대출 정책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두 실수요자 보호 강화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도 이에 맞춰서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1주택자 이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이 대표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사실 이 실수요자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따져보고 이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의 가상금리 줄인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인하로 방향을 틀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은행권 취재를 해봤거든요. 이 올해 초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인상 릴레이를 펼쳤지만 금리 수준 자체가 엄청 높지는 않다.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고요. 또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데 은행권 공감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은행권이 보통 한 해에 수조 원씩 수익을 보거든요.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낮게 하고 대출금리 높게 해서 보통 수익을 배를 많이 불리는데 예금금리 좀 많이 높이면서도 실수요자들한테는 꼭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로가 지나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등산의 성지, 북한산 부근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체력 관리부터 안전 수칙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 암벽 등반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 나와 있습니다. 네, 9월인데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 실내라서 좀 기온도 좀 낮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가을인데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따가운 가을 햇볕도 피하고 실내 암벽 등반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이 형형색색의 홀더를 잡아서 암벽 등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장비 없이 6, 7m의 암벽을 오르는 걸 바로 볼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지만 이 작은 홀더에 의해서 암벽을 오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산 전후로 이런 체험을 진행한다면 체력 단련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개관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선 등산용 배낭 꾸리기와 매듭 묶기 등 등산 상식은 물론 안전사고 대처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실감나는 산악 체험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무게의 가방을 메고 스크린으로 북한산 전경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실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체험을 통해 지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VR 기기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오르며 히말라야 빙벽을 등반할 수 있고 산악 스키, 산악 자전거도 즐길 수 있는데요. 암벽 등반을 하며 윙윙거리는 해충을 잡는 도전 인수봉 게임은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클라이밍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그럼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있는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고 또는 비가 올 때는 여기 우이동에 있는 산악문화 체험관을 자주 방문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등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반에 성공한 어몽길 대장의 업적을 배우고 실제 히말라야 등정 때 사용한 장기도 볼 수 있는 어몽길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늦더위도 피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과 탐험 정신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오늘 강서구에서는 기온이 37도를 넘겼는데요. 지금은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역대급 늦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습기로 열대야는 계속 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집니다.
이 비는 새벽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가을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부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심한 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9도, 대전 31도, 광주는 32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연휴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이 연휴 날씨는 13호 태풍 버빙카가 관건인데요. 이 태풍은 다음 주 초 상하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